근데 이거 날짜가 지났네요? 근데 그저께까지고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날짜 지난 걸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뒀으면 빨리 드셔야지. 저는 날짜 지난 건 안 먹어요. 이것 보세요. 냉장고 상태도 이게 뭐예요? 끈적거리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닦아야죠. 아, 냉장고 청소 저번 주에 한 거야. 청소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거실도 매일 청소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지.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요. 애 있는 집에서 청소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성준면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주변에서 며느리를 본 친구들이 불평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딸 가진 송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도 며느리 눈치 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노후에도 내 자식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사위가 생겼으니 누구도 송 씨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본인의 말만 맞고 생각하는 바는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는 사위가 이 씨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딸 몸조리를 해주기 위해 당분간 머물고 있는 송 씨가 하는 건 뭐든 못마땅해 하는 사위 때문에 송 씨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장모인 자신이 어째서 사위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사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딸이었고 특히나 어릴 적에 몸이 약했던 탓에 무척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도 30이 넘자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였는데 딸보다는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무척 멀끔하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남편감 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딸도 무척 좋아했죠. 그렇지? 너무 똑 부러져서 가끔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착해. 똑 부러져야 잘 살지. 에이 그래도 좀 지나칠 때도 있어. 엄마도 나중에 놀라지 마. 얼마나 지나치길래 딱 한 번 보여준 성 씨에게까지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도 배울 만큼 배웠고 처음 만남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하다면 독특했던 것이 어른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격이 살갑고 격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송 씨는 딸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내 딸을 데려가나 깐깐하게 볼 것이라더니 금세 사위로 인정을 했죠. 혹시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옮겨야 되는데 연아가 할 줄 모른대잖아.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사위에게 송 씨가 휴대폰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 잘하지 않을까 했죠. 그런데 사위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매번 휴대폰 바꿀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순 없잖아요. 아,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길래 저도 핸드폰 화면 쳐다보고 있기 힘들어요. 방금 밥 먹었는데 멀미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만 송 씨는 민망해져서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자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위는 장모에게도 장인에게도 말을 골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굳이 안 할 말을 한다거나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딸을 결혼시키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늘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딸이 좋다면 좋은 게 아니겠나 싶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결혼 준비 과정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돈의 사정으로 상견례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결정해야 할 것들은 이미 자식들을 통해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도 전부 반씩 내기로 했으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일도 없었죠. 부족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대화가 끝나갈 때쯤 서로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큰 의미 없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었는데 사위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사위의 말에 사돈도 당황한 눈치였고 송 씨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사위의 말이 꽤나 공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런 인사치레는 바뀌어야 돼요. 자기 자식 깎아내리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다니.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인준 씨, 딸도 말렸고 송 씨도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튼간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어. 우리 오서방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아들처럼 딸처럼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 결혼하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지내려다가 더 사이가 나빠지는 법이에요. 자식이라고 아무 때나 부르고 그러면 괴롭죠. 그 말에 또다시 찬물을 부은 듯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눈을 꿈뻑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빈말은 못해요. 사돈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들을 말릴 생각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네 반응을 보니 사위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송 씨 또한 결혼했다고 해서 사위를 수시로 불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칼에 자르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딸도 안절부절하는 와중에 태어난 건 사위뿐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어쩌면 나이 60이 되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송 씨 탓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끝이 났고 딸은 얼마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딸은 임신을 했고 첫 명절에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첫 명절이니만큼 송 씨도 남편도 전날부터 고생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온 딸과 사위는 송 씨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펴두고 먹었는데 식사 후에 치우기 위해서 상을 부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본래라면 딸과 남편이 함께 옮겼습니다. 송 씨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임신한 딸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서방, 이것 좀 같이 옮기자. 그래서 남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상 한쪽은 이미 남편이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을 사위가 잡기를 기다렸는데 사위는 소파 위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연히 손님으로 온 건데요.
사위의 말에 송 씨도 남편도 농담인 줄 알고 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대접했잖아. 이것만 옮겨주고 쉬어. 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 그러자 사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남자라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역차별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상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뗐습니다. 아니, 남자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연하는 임신했고 연하 엄마는 허리가 아프니까 들자는 거지.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 저희 집에서는 연하한테 이런 거 안 시키셨어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송 씨도 속으로 네 잘났다를 외치며 쟁반에다 그릇을 옮겼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서 TV를 보는 사위와 옆에서 양쪽 눈치를 살피며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겪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말씨름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에 낀 딸도 안쓰러웠고 말을 주고받아봤자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한 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과 다르면 다소 공격적으로 변했기에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했던 것을 치우고 과일을 먹다가 남편의 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사 잘 돼요? 글쎄, 잘 안 되네. 그래도 거기가 사람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인데. 남편은 퇴직한 후에 이런저런 사업을 구상하다가 작은 상가를 얻어서 무인 슈퍼를 차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사람 없이 기계만 놓고 파는 것이었는데 차린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런 거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위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아삭 씹으며 말하는 폼이 어쩐지 너무 얄미웠습니다. 뭐 그래도 1년은 해봐야 알지. 적잖아죠? 아직은 그렇지. 겉보세요. 턱을 까딱까딱하며 말하는 게 참 건방졌습니다. 장인이 아니라 친아버지에게도 안 할 듯한 말투와 몸짓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장인어른이 헛짓거리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야? 헛짓거리라는 말에 남편이 황당하게 대꾸했고 송 씨와 딸도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어쩜 저런 언행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격이 없다고 해도 이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헛짓거리? 인준 씨, 무슨 말이야? 딸도 어색하게 대꾸했지만 사위는 자신의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쩜 대학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성인이 이렇게 예의라고는 없나 싶었습니다. 해도 될 말과 해선 안 되는 말조차 구분을 못하면서 그걸 솔직함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 그만하시라는 거죠. 사업을 아무나 하나요? 그러다가 퇴직금 날려먹는 사람 여럿 봤어요. 그러는 사위도 월급쟁이였고 사업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을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핀잔을 줬더니 사위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명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남편도 물은 성격이 아니었는데 사위라 그런지 아니면 나중에 딸에게 안 좋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런지 사위에게 호통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남편도 확실히 사위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송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잔소리처럼 해대는 사위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 씨 부부도 사위에게 뭐라고 하려면 생각을 여러 번 해야 했죠.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좀 덜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랬습니다. 자고 가겠다는 딸을 밥 한 끼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딸이 서운해하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좋다더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보다도 어려운 게 사위였습니다. 사위도 스스로를 처가해서 대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러다 딸이 출산을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야? 몸 무거운데? 엄마한테 부탁 좀 하려고. 무슨 부탁? 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몸조리 좀 해달라고. 그 생각까지는 하질 못해서 잠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누군가 도와주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딸이 몸이 약해 걱정이긴 했죠. 올해는 말고 한 3개월 정도만. 그래?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밤에 애를 봐야 하니 딸은 성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씨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을 도와주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집에 가면 딸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오서방은 괜찮대? 상관없다던데. 오서방도 걱정하더라고. 오서방은 계속 일하니까 아무래도 집에 누가 있으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는 했어. 그래? 사람 쓰자고 할 줄 알았더니. 좀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안 될까? 나는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 딸을 보자 사위가 어떻든 돈이 어떻든 내 자식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알았어. 3개월 동안 있으면 되지? 그러자 딸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편도 우려스러워했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니 3개월 동안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 돌아온 날에 맞춰서 성씨도 짐을 간단하게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위의 잔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간섭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위가 장모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어깨가 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씻고 나오시면 욕실을 닦고 나오셔야죠. 욕실 청소? 물기 닦고 나왔어. 정리도 했고. 아니요. 수건으로 세면대나 욕조 같은 건 닦으셔야죠. 뭐? 수건으로? 네. 몸 닦은 다음에 그걸로 주변 물기 싹 닦으세요. 아니, 몸 닦는 수건으로 욕실을 닦으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성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위를 성씨가 오히려 희한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닦는 수건으로 욕실 물기를 싹 닦고 오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씨를 타박했죠. 아니, 연하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장모님 닮았었나 보네요. 제가 버릇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은 이제는 성씨의 딸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찝찝하잖아. 더럽고. 욕실에 물기가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게 더러운 거죠. 그거는 다른 걸로 닦아야지. 어떻게 몸 닦는 수건으로 닦아? 제가 매일 닦아서 깨끗해요. 변기도요. 뭐? 변기도? 경악하면서 되물었는데 성씨의 반응이 사위의 기분을 상하게 한 듯 했습니다.
네. 매일 닦아서 장모님보다 오히려 욕실이 더 깨끗해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것인데 말이죠. 진짜 오서방,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송 씨가 언성을 높이자 사위의 인상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죠. 장모에게 이렇게 대드는 사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송 씨도 지난 며칠 동안 쌓인 게 많았는데 참다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런 송 씨를 잡아먹을 듯이 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도 장모님 오시라고 안 했죠. 그 말에 입만 쩍 벌리고 있자 딸이 방에서 나와 말렸습니다. 엄마, 오서방이 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사위를 대신해 변명을 하는데 참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딸까지 나서자 사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삐진 듯이 한동안 또 말을 안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침묵 속에서 먹어야 했고 계속 툴툴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딸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몸조리 하려고 한 건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병날 것 같아. 딸의 말에 송 씨도 자신이 조금 유하게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안사도는 이미 사위의 성격을 아니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로 애를 안 봐준다는데 송 씨까지 돌아가 버리면 딸만 고생일 듯 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가부장적이기까지 한 사위를 딸 혼자 감당하면서 애 키우고 살림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송 씨가 몇 개월만 조금 고생하자 싶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송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번엔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위가 빵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사온 빵이야. 근데 이거 날짜가 지났네요? 사위가 먹던 빵은 유통기한이 그저께까지였습니다. 조금 남은 빵을 버리기엔 아까워서 나중에 송 씨가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걸 꺼내서 한 입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저께까지고 계속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날짜 지난 걸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뒀으면 빨리 드셔야지. 저는 날짜 지난 건 안 먹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사위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냉장고 상태도 이게 뭐예요? 끈적거리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닦아야죠. 냉장고 청소한 거야.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가 행주를 가지고 오더니 냉장고를 문질렀습니다. 보세요. 청소한 게 이거예요? 갈색 음식물이 묻은 행주를 내밀면서 묻는데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거실도 청소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지.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요. 애 있는 집에서 청소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모처럼 주말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심심했는지 어쨌는지 청소 감독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여느 때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주 나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러면 돈 들이는 보람이 없잖아요. 뭐? 송 씨는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얼마 받지도 않고 온갖 집안일에 애까지 봐주고 있는데 꼭 자신을 고용한 사장님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설령 실제로 남의 집에 일을 하러 왔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도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일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날 고용하기라도 한 건 줄 알아? 그러자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따지자면 그렇죠. 돈 들이고 있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24시간 붙어서 일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24시간 숙식 제공하는 제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우겨대는 사위를 말씨름으로 이기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사위는 돈 주는 보람이 없다고 했지만 송 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딴에는 몸 약한 딸 힘들까봐 도와주는 건데 보람이 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슬쩍 보자 이제는 딸도 지쳤는지 또 시작인가 싶은 표정으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알지만 어떻게 송 씨가 사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위가 송 씨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는 딸의 탓이 컸습니다. 딸도 이기지 못하는 사위라지만 그래도 장모를 대하는 게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경우가 없어도 이 정도로 없는 거면 가정교육부터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없는 사돈마저도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차라리 청소도 제가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위. 그래. 그러면 차라리 오서방 자네가 해. 송 씨는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청소하고 애 보고 밥하고 다 해. 어디 한번 다 해봐. 그리고는 가져왔던 가방에 다시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제서야 뒤늦게 딸도 송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려야 할 사람은 송 씨가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딸은 또다시 송 씨에게만 참으라고 할 모양이었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럴수록 오서방이 더 막말하는 거 몰라? 막말이라니요, 장모님. 저는 입 바른 소리 못해요. 솔직한 거죠. 참,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같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학은 나오고 직장은 들어갔나 모르겠다. 뭐라고요? 말씀이 심하신데요. 남의 말은 심한 줄 알고 자신의 말은 심한 줄 모르는 사위를 보니 본래 생겨먹은 것이 그런 듯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천성은 착하다고 예전에 딸이 했던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죠. 나도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 누가 50만 원 벌자고 온 줄 알아? 연아 너도 잘난 네 남편이 번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써라?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씩씩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됐어. 다시는 안 보면 돼. 그러자 남편도 절대 딸 집에는 가지도 말고 딸 부부를 집으로 부르지도 말자고 화를 냈습니다. 나도 다시는 갈 생각 없어. 연아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 뒤로 딸에게서는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그렇다고 송 씨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딸이 힘들 건 알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사위 못지않게 딸에게 섭섭함을 넘어서 미운 감정까지 생겼습니다. 딸이 사위가 막말을 할 때 말리는 게 아니라 화를 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랬다면 그 정도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송 씨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사위는 당연한 듯 요구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돌아갈 줄 아는 듯한 말투가 참 웃겼습니다. 장모님도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 연하만 고생하는 걸 왜 모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위를 보니 그때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연하가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자네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필요 없는 내가 나온 건데 뭐가 문제야? 알아서 해. 이러다가 저희가 싸우고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 꼭 나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네. 만약에 너희가 이혼을 한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오서방 자네 때문이지. 그 성격 못 고치면 누가 같이 살아? 위아래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는 다시는 그 성격 감당 못해. 안 보고 사니까 차라리 좋다.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쏘아붙이지 못했나 후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끊기 전에 사위의 당황한 듯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딸이 이혼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송 씨에게 했던 것처럼 사위가 딸에게 똑같이 했다면 못 버텨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에게 갈라서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딸도 사위의 성격이 견딜만 하니 같이 사는 것이라고 여겼죠. 둘이 좋아서 같이 살겠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도 없었고 그저 송 씨가 딸과 사위를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무례하고 불편한 사위는 송 씨 부부도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복직해도 애 안 봐줄 거야? 1년 동안 쉰다며? 하지만 집에서 애만 보니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는 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많이 시달린 듯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너희 집에 가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딸 집인데. 네가 엄마를 부모로 생각 안 하고 사위도 나를 장모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의 집보다도 못한 데를 가서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험한 꼴이라니. 오서방이 엄마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 더는 들을 것 없어. 오서방 심성이 비단결이라도 나는 그런 말 듣고는 같이 못 지낸다.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말어. 너도 당분간은 안 보고 싶다. 엄마까지 이러면 나 힘들어. 네가 그런 남편 만난 걸 누굴 탓해? 그리고 너도 자식이면 부모 심정도 한 번쯤을 헤아려라. 서운해하는 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딸하고도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송 씨는 딸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또 속 뒤집는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그러자 휴대폰은 잠잠해졌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딸은 언젠가는 볼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위만큼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 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고 있어. 그래야 덜 속상하니까. 졸지의 딸을 잃은 송 씨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바보같이 손을 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사위의 장모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떠올라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그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고 한참 뒤에 사위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끼 정도는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내가 왜 밥을 차려드려야 해? 생각해보니까 집들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대접을 했어야 했던 것 같아. 장모님 오셨을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는.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만 요리하라는 법이 어딨어? 아니,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당연히 당신이 주부니까 당신이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이 집도 반반했는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림은 당신 담당 아니야? 우리 먹는 건 내가 하는데 시부모님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맞지 않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다는 건 아주 모르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시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씨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하지만 며느리를 이 씨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아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씨도 억울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살려면 그냥 안 보고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지만 또 그런 게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오고 싶을 때 와서 머무는 내내 맛있는 밥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씨 부부가 방문했더니 삼시세끼 배달 음식만 시켜주었습니다.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차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 성의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게 실망했습니다. 실력을 떠나서 그게 그동안 이 씨가 해줬던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씨는 뭘 위해 그렇게 정성껏 아들 며느리를 대접해왔던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이 씨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전지환입니다. 30이 넘어가니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인사 온다기에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정식집 같은 데 가서 만날까? 그래.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지. 이 씨 부부는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 씨 부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자고요? 그래. 그게 좋지 않아?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윤정이도 서운해할 것 같은데. 어머, 그래? 제 상식에도 집에서 대접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젊은이들은 오히려 바깥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의 말대로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차려야 할지도 몰라서 주변에다가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는
남편이 감탄할 정도로 상 한가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식당 갈 필요가 없겠네. 남편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그리고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만족스러워했죠. 윤정이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어머, 정말? 네. 취미로 딴 거래요. 대단하다.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예비 며느리. 그 말을 듣고 적어도 아들이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취미로 요리를 한다니 요즘 사람들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종종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들이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불편할 텐데 자주 오는 예비 며느리를 이씨 부부는 예뻐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식이 하나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상대방 쪽에서 똑같이 반씩 보태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죠.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아들이라서 집 한 채는 해가야 하는 줄 알았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하나이고 얼마 전에 결혼을 시킨 친구였죠. 그런 집도 있긴 한데 일부러 안 그러는 집도 있대. 일부러? 남자 쪽에서 집해가면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만큼 시집살이 시킬까봐 그렇지. 어머,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도 아들 가진 부모지만 집을 해줬다고 그만큼 며느리를 부려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르게 너네랑 우리랑 똑같이 내니까 나중에 딴 말 말아라. 이런 거지. 너희도 그랬어? 애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던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 추세가 그런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의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인사를 온 지 8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절반을 보탰죠. 아들은 결혼한 직후 이 씨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정도 거리였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위치였죠.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면 전처럼은 못 볼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갈게요. 내일? 네. 모레 윤정이 생일이잖아요. 아, 생일인데 둘이 안 보내고? 어차피 전날인데요, 뭘. 윤정이도 그게 좋대? 생일에 시집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정이가 먼저 가자고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래? 알겠어? 금요일에 온다는 말이지?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저녁은 가서 먹을게요. 알겠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서둘러 지갑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내일 애들 온대. 윤정이 생일이라고 저녁 먹고 간다는데 집에 뭐 먹을 게 없잖아. 마트 가게? 응. 장 좀 봐와야지. 미역도 없고. 같이 가. 이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가 온다니까 급하게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소고기도 좀 많이 사. 너무 많지 않아? 남으면 싸주면 되지. 좋은 걸로 사. 이 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위한 상을 차리기 위해 평소보다 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성심성의껏 차렸죠. 생일상이 푸짐하네요. 그래? 그래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신경 썼지. 너희 엄마 어제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다행히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씨의 음식이 안사돈보다도 맛있다는 말에 빈말이라도 고마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씨 부부의 생일 때는 아들네에게 생일상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당일까지도 아들에게서 초대는 없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윤정이도 축하한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래. 아빠랑 맛있는 거 드시고 데이트하세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인 이상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바쁜가 보지. 그래도 며느리는 집에 있었기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당신도 시어머니 다 됐네.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자신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서운하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의 생일 때처럼 전화 한 통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하자고. 부모 마음이랑 자식 마음이 같나. 남편과 이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씨 부부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네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 제주도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천천히 내려가기로 했던 곳이었는데 집이 예상보다 빨리 팔리는 바람에 서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 비슷한 시기에 아들네도 처음 살던 집에서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잘했어? 잘했고요. 처갓집 식구들 왔다가 오늘 아침에 다들 갔어요. 아이고. 고생했겠네. 저 말고 윤정이가 고생했죠. 아들이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사돈네가 집들이 겸 들렸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이틀 밤 묵고 갔다고 했죠. 그래도 윤정이가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요.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랬겠다. 아들이 결혼한 지도 꽤 됐지만 정작 이 씨 부부는 며느리 솜씨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사 오지만 않았어도 가는 건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희 이사한 집도 구경하고 한번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근데 여기도 정신이 없어서. 마당에 있는 집이라서 아직도 집 밖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집들이 하자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말이죠. 나중에 갈 일 있으면 한번 갈게. 네.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말처럼 근처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친척 행사가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올라갔다 올 예정이 잡혔죠. 숙소 내가 예약할게. 근데 지원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자게? 집들이 하고 싶다고 한번 오라고 했다며. 사돈처럼 이틀 동안 자는 건 아니더라도 하루는 있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서운해 하려나? 그럴 수도 있지. 거기까지 가서 호텔에서만 묵으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정말로 펄쩍 뛰었죠. 호텔에서 묵으신다고요? 그렇지. 저희 집 있는데 무슨 호텔까지 가요? 아무리 그래도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내려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 집에 어떻게 있니? 왜요? 불편할 거 아니야. 뭐가 불편해요? 그래도 너는 안 그래도 윤정이는 다르겠지? 너도 처가 식구 머물다 갔을 때 안 불편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호텔 비용도 아깝네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돈으로 집들이 선물 사오시면 되죠. 그러면 윤정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서는 하루만 잘게. 이틀 밤을 묵는 것은 이 씨 부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자고 오기로 합의를 했죠.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오랜만에 살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하루만 있기로 했지만 숙소비를 아끼기도 했고 초대해 준 것이 고마워서 집들이 선물을 제대로 된 것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하는 청소기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친척 행사에 참석하고 하루는 호텔에서 있다가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잘 지냈어?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한 아들네 집을 잠시 구경하고 앉았습니다. 청소기 사오셨네요. 그래. 집들이 선물이야. 안 그래도 윤정이가 청소기 고장 났다고 새로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 맞아? 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며느리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점심 안 드셨어요? 아침만 먹고 바로 왔지. 아, 그러면 밥 먹을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거 시킬까? 뭐? 아구찜. 그래. 그거 맛있지.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니 배달 음식을 시킬 모양인 듯 했습니다. 아빠, 아구찜 좋아하세요? 아구찜? 그래. 좋지. 남편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의외라는 듯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들이라길래 뭐라도 음식을 차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점심이라 그런가 싶어서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있으라고 했으니 삼시세끼를 차려주긴 무척 힘든 일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은 조금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디서 조리됐는지도 모르기에 배달 음식을 평소에도 못 믿어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걸 선호하는 남편을 잘 알기에 이 씨는 얼린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맛있죠? 다른 반찬 없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아구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함께 배달 온 간장 종지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김치 하나도 꺼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밥도 4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되어 온 것을 먹었습니다. 늘상 이렇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손님이 와서 뭘 하기 힘드니 이렇게 먹는 것인지도 몰랐죠. 맛있네.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고는 있지만 기분은 좀 상한 눈치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이 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얘기도 나누다가 주변 산책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낮잠을 자는 아들 내외를 두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저녁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점심에 부실하게 먹었더니 출출하네. 그래도 혹시 그런 말 말어? 아, 안 그러지. 근데 슬슬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자잖아. 곧 일어나겠지?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시간은 더 있어서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어슬렁 나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아들도 배가 고팠는지 배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러네.
저녁 먹을까? 네. 윤정아,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밥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녁 먹게? 뭐 시킬까? 그 말에 남편이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배달을 시킬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때는 이 씨도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집들이라고 했고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매번 배달 음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치킨 같은 건 좀 그렇죠? 밥 종류가 낫겠죠? 그러면서 아들 내외는 서로 휴대폰을 보며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점심때도 궁금했던 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매일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해 먹을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저녁은 있는 반찬에다가 그냥 먹자. 아, 지금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장 안 본 지도 꽤 됐고. 그치, 윤정아? 그렇지.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그 말에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부모가 오는데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해먹을 때도 있다는데 말이죠. 반면에 아들네가 온다고 하면 일단 마트부터 달려가는 이 씨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손님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들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 며느리를 소개시켜 줄 때도 집에서 보길 원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만 시켜줄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고민도 한번 안 해본 듯 했죠. 그냥 시켜 먹어요. 번거롭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내일 아침도 배달시키게? 아, 그렇긴 한데. 왜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 씨의 집에서 수많은 밥상을 대접받았으면 이런 날 한 번쯤은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상까지 차려줬던 이 씨라면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죠.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 윤정이가 좀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배달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혀서 듣고 있는데 어쩐지 그런 이 씨 부부의 반응에 오히려 아들 내외의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어쩐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싫었던 며느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중간에 나서서 역성을 드는 아들에게 더 서운했습니다. 아이 갖는다고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 있는 며느리이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밥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 특별히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한마디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돈네 오셨을 때 푸짐하게 차려줬다고 나중에 놀러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며느리 솜씨 처음으로 구경할 수 있을까 싶었지. 한식 무슨 자격증까지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이 씨 눈치도 보았고 동시에 며느리 눈치도 보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뭐 먹을 것도 없다며. 그냥 알아서 시켜줘. 여기서 더 이상 따져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장을 봐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뒀다가는 정말로 나쁜 시부모가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 가지고 감정이 상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참 휴대폰을 보더니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씨도 남편도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배달하는 식당들이 문 연 곳이 많지 않다며 11시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짐을 쌌습니다. 식사 안 하고 가시게요? 그래? 공항에서 알아서 먹을게. 아, 알겠어요. 식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미리 가 있으려고 그래. 그리고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배웅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참 방에서 나오지 않아 먼저 나가 있으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끼 정도는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화나신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왜 밥을 차려드려야 해? 당신도 나 힘드니까 그냥 배달시키자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들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대접을 해야지. 장모님 오셨을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는.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만 요리하라는 법이 어딨어? 아니,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당연히 당신이 주부니까 당신이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이 집도 반반했는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림은 당신 담당 아니야? 우리 먹는 건 내가 하는데 시부모님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맞지 않아? 당신도 직접 대접할 생각 없으면 애초에 오시라고 하질 마.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밥상 받으려는 시부모님이 어디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신다. 그런다고 삐져서 가버리시는 거 아니야? 밥 안 차렸다고 눈치 주시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렇게 따지자면 며느리도 이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맞벌이를 한다면 이 씨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반씩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를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 이상했죠. 반씩하면 시부모는 부모도 아닌가 싶었습니다. 각자 부모만 챙겨야 한다면 반대로 이 씨도 아들 내외가 왔을 때 아들에게만 밥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투닥거리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에게 동조했는지 따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를 누군가가 옹졸하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며느리가 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올라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말이죠. 저희 엄마가 봐주실 상황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안 사돈이 아이 보는 게 힘들다고 육아는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못을 박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키워주기 싫다니 더 이상 부탁도 못 해본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겠죠. 어차피 집에 있는데 직접 돌보면 되지.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애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왜 못 키워? 그래도 힘들죠. 요즘 손목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던데. 아들도 이 씨가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가까이 살지도 않는 내가 애를 봐주겠어?
저희 집에서 몇 달 지내시면 되죠. 집만 조금 챙겨서 오세요. 하루 있으면서도 그렇게 서러운 꼴을 봤는데 어떻게 몇 달씩이나 그 집에 있으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씩했으니 밥도 못 차려주겠다는 며느리의 부탁을 이 씨는 왜 들어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애 보는 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 안 된다고요? 이 씨에게 거절당할 줄은 전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이 씨도 물론 예전 같았으면 그러자고 할 수도 있었겠죠.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시간을 뺄 수도 있었고 기꺼이 손주를 볼 생각도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밥은 배달 음식 시켜주는 거야? 네? 아,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들은 이 씨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들의 생각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 동안 평탄하게 있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반씩했으니까 우리 밥은 차려줄 필요 없다던데. 우리도 반씩했으니까 애도 안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사돈네도 안 봐주는데 우리가 봐줄 의무는 없지. 아,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이 씨도 자신이 다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복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부모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내외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굳이 자신도 부모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죠. 저라도 밥 차려드릴게요. 윤정이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어떻게 해요? 좀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밥 한 끼 못 먹어서 이러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됐다. 나도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지 마라. 그리고 애초에 애 키우겠다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쉬었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 너희 애는 알아서 키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들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는지 한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애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사과하라고 시켰는지도 몰랐죠. 사과 몇 마디면 마음을 돌릴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나중에야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올라가서 대신 살림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렇게 희생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이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안사돈도 도와주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이 씨가 더 무르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저들 아쉬울 때만 이렇게 전화하고 부탁하지. 정작 부모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밥 때문에 삐지는 게 웃기다고 했던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라고 그런 자식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니 이 씨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이 씨 부부가 차가워지니 오히려 아들 내외는 안절부절 먼저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씨는 아들네 부부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길인 듯 했습니다.
사돈, 저희도 솔직히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솔직한 말로 재혼이라는 이유로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늘 사위한테도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러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비밀로 하자고 했던 김서방한테 따지셔야지. 이렇게 찾아와서 왜 제 딸 눈칫밥을 주나요?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고 안 하고는 사돈 양심 문제죠. 효성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사돈의 잘못이 사라지나요? 양심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게 했어야죠. 양심이요? 참나, 한 번 결혼했던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하나요?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숨겼어요? 아니, 그건 어쨌거나 우리가 김서방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사돈이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사돈이 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잘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노정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 부부와 사돈은 노 씨 부부를 철저하게 속여왔죠. 모두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노 씨는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들 부부. 노 씨는 그런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모두가 괘씸해서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노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 인생에 지나친 참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돈네도 노 씨 부부를 기만한 잘못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노 씨 부부를 유별난 사람들 취급을 하는 그들을 노 씨도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네가 노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건 아들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노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에게는 특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짜 친한 언니가 있거든. 거기 딸이 약사야. 공부도 잘하고 집도 괜찮게 살아. 내가 딱 너희 아들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아들? 그래. 아직 장가 안 갔잖아. 슬슬 선보고 해야지. 애인 있대? 글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한번 물어봐.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소개 안 시켜줘. 너 정도 되니까 내가 달이나 볼 생각을 하지. 글쎄. 난 그냥 우리 아들이 알아서 연애하고 결혼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쪽이 맞아야 잘 사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물어는 볼게. 어느 날 중매를 서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아들이 노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나서 넌지시 물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 정말? 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지한 사이예요. 결혼이라는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으니 말이죠. 어머. 잘 됐다. 나는 우리 아들 연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선은 안 봐요.
당연히 그러면 선보면 안 되지. 우리도 언제 한번 보여줘. 그래. 곧 데리고 올게. 딸도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럼 금방 결혼하는 거야? 세월 참 빠르다. 남편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노 씨는 설레는 맘을 안고 음식도 정성 들여 준비했죠. 예비 며느리의 예쁘장한 외모에 호감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한 편이라 처음 만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2번 정도 더 봤는데 생각보다 결혼 얘기가 빠르게 오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뵙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결혼을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올 가을쯤이요? 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상견례 얼른 해야죠. 그래서 바로 열흘 뒤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네. 그러게. 노 씨 부부는 얼떨떨한 심정이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 두고 결혼 날짜를 잡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보지 뭐. 그렇게 좋을까? 어차피 하는 결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무슨 상관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했죠. 그리고 상견례도 무척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희 딸 누가 데려갈까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짝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게요. 저희도 같은 심정이에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상견례 하다가 파혼했더라는 말도 들려오곤 했지만 노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노 씨의 아들을 무척 좋아했고 상식밖에 언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노 씨의 아들을 칭찬하는 바람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엄청 높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난 신랑감을 데리고 왔겠죠. 사부인은 밥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아, 별 말씀을요. 저는 예쁜 따님 두셔서 너무 부러운데요, 뭘.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딸 하나 있는 거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은데 또 집까지 해줄 형편은 되질 않아서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듯 말끝을 느리는 예비 사돈. 노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신혼집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노 씨 부부가 미리 상의해둔 바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 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노 씨의 말에 예비 사도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죄송해서 이걸 어째요. 죄송하긴요. 둘이 잘 살면 저희는 좋아요. 저희도 얼마라도 보탤게요. 혼수는 제대로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맨몸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죠. 그렇게 집은 노 씨 부부가 사주기로 했고 예비 사돈이 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생략하기로 했죠. 저희는 최대한 결혼은 서둘렀으면 해요. 우리 박서방, 아니 김서방도 그랬으면 하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이번 가을 안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빨라도 좋고요. 더 빨리요? 뭐네? 애들이 준비되면 저희는 괜찮아요. 어차피 집은 해주기로 생각한 것이기에 그 뒤로는 큰 갈등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 서 있으니 그제서야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났죠. 엄마 이따가 올 거 아니지? 울긴 왜 울어?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말이야. 그때 다들 울잖아. 울면 화장 지워져. 알지? 그래, 딸의 말에 어쩐지 지금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첫 자식의 결혼이라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글썽거리기도 전에 인사를 해오는 손님 때문에 활짝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한꺼번에 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조금 손님이 한산해졌을 쯤이었습니다. 어쩐지 자꾸만 사람들이 노씨를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벌써 눈을 마주친 게 5번은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씨의 착각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효성아. 엄마 머리 이상해? 그래서 옆에 함께 서 있던 아들에게도 머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머리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럼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얼굴도 쓸어보고 한복이 삐뚤어졌나 보아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데 왜 그러세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사람들이요? 아들이 주변을 휙휙 둘러보자 황급히 떨어지는 시선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냥 결혼 주인공이니까 저 쳐다보는 거겠죠. 그런가? 괜한 오해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예식 시간이 다가왔을 때 노씨 부부는 혼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앉아있던 딸이 노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아까 전에 이상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 아니, 아까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뜸을 들이는 게 이상해서 뒤를 슬쩍 쳐다보자 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뭘 잘못 들었는데? 노씨가 캐묻는데 어느새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노씨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딸이 놀렸던 것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나 싶어서 여러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가장 컸던 것 같았죠. 그런데 뭉클했던 것도 결혼식 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근처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멀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자주 만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생기니 아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편하게 연락하려고 하면 딸이 말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말이죠.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대잖아. 괜히 그러다가 사이만 틀어지지.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씨도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도 딸의 조언을 들어서 며느리에게 괜한 고생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얘가 할 거야. 노씨가 미리 차려놓은 저녁밥을 함께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나자 노 씨가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언니, 제가 할게요. 원래 제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그래. 너는 앉아 있어. 그리고 상을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서서 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집살이 안 시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 친구들은 시집살이 하나 보지? 노 씨가 웃으며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들은 거예요. 사실 며느리와 좀 더 격없이 지내고 싶었지만 시집살이 없어서 좋다는 며느리에게 더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니면 따로 부르지 않았고 아들 내외도 굳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지낸다기에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노 씨는 불행해졌습니다. 아들네 집은 노 씨의 집과 차 타고 10분이 채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노 씨의 집이 아들이 다니는 직장 바로 근처라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살아도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의도치 않게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멀리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가까워져 보니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와 사돈은 무척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는 척을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노 씨도 덩달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자꾸 옆에 있는 젊은 남자를 힐끔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돈의 행동 때문에 노 씨도 눈길을 주게 되었죠. 그러자 안사돈이 황급히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아, 네.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잠깐 진아 얼굴 보러 왔어요. 아, 여기는 진아 사촌 오빠예요. 그러더니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며느리의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결혼식에서 뵈었을 텐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아닙니다. 남자도 무척 어색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다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서 노 씨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볼 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네. 어머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노 씨가 가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다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 씨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오빠 결혼식에서 했던 얘기 기억해? 무슨 얘기? 내가 뭘 좀 들었다고 그랬잖아. 노 씨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 딸이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마 했는데 얼마 전에 오빠 결혼식에 왔던 친구를 만났거든. 근데 그 친구는 더 자세히 들었대. 신부 이름도 똑똑히 들었고 한번 결혼도 했었는데 또 식을 올린다고 흉을 보더라는 거야.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돼? 당황스러워서 어떤 대답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 오빠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말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어떡해? 혹시나 맞으면? 하지만 아들에게 쉽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논란이 될 게 뻔했고 노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새를 못 참고 딸이 따로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노 씨의 며느리와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게 전 남편이야. 새언니는 사진 다 내린 것 같은데 그거는 전 남편 아이디인 것 같아. 뭐?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노 씨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사촌 오빠가 아니라 전 남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그 사촌 오빠가 안고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며느리의 아이인가 싶자 머리가 핑 돌아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노 씨의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당장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 씨 가족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뭐야?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아시면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런 파렴치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노 씨의 가슴 속에도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노 씨는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었죠. 어쩌면 자신들이 대화의 여지도 없었던 부모였나 싶었습니다. 반대할까봐 모두들 작당해서 속이는 걸 택했을 만큼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노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척 방어적으로 굴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아한테 뭐라고 할 생각 마세요. 뭐? 지금 너는 그런 말이 나오니?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혔지만 아들은 노 씨나 남편의 심정 같은 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했으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보통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숨길 생각을 어떻게 해? 가슴을 내리치고 싶은 것을 참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아한테 상처 주고 엄마 아빠랑 등지고 그러기 싫었어요. 그런 제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는 우리가 반대를 했더라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했어. 그게 싫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사돈이랑 며느리랑 짜고 우리를 기만한 거 아니야? 기만이라뇨. 거보세요. 이렇게 노발대발할 거 아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걸 아니까 더더욱 얘기했어야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다들 한통속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이제 보니까 결혼식에서 다들 수군거리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 아, 더 이상 저는 할 말 없어요. 어차피 결혼한 거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미 늦었어요.
뭐야? 어쩜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숨길 생각이었냐?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답했죠. 네. 평생 모르시는 편이 나았죠. 제 인생이니까 더 이상 이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부연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진아한테 따로 연락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킨 거니까.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쌀쌀맞게 얘기하고 집을 떠난 아들. 남겨진 사람들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나간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아들을 대면하기 전에는 최소한 사죄의 말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미 결혼했으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아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노씨 가족을 속이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어쩜 남보다도 차갑고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눈 감고 입 닫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속이고 애가 있는 이혼녀와 결혼을 했고 그 모든 걸 사돈네는 알고도 적극적으로 속이는데 가담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기막힌 일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됐으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앞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전처럼 대할 수 있을 리도 없었죠. 혹시라도 며느리에게서 어떤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 며칠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그 누구도 노 씨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 씨가 일요일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들도 며느리도 집에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안 만나려고 할 게 뻔하니 말이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간 아들네 집에는 안사돈까지 와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지은 죄가 많아 보였습니다. 노 씨도 아들에게 가장 서운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돈한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설령 아들이 비밀로 하자고 했어도 어른인 이상 그에 동조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진아, 너도. 제가 진아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며느리가 남의 애도 있다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도 못 들어? 그 정도 권리도 없어?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자 눈치를 보던 안사돈이 나섰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초를 당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던 모양이었죠. 사돈, 저희도 솔직히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따지듯 말하는 안사돈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재혼이라는 이유로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늘 사위한테도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러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비밀로 하자고 했던 김서방한테 따지셔야지. 이렇게 찾아와서 왜 제 딸 눈칫밥을 주나요?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고 안 하고는 사돈 양심 문제죠. 효성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사돈의 잘못이 사라지나요? 양심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게 했어야죠. 양심이요? 참나,
한번 결혼했던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하나요?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숨겼어요? 아니, 그건 어쨌거나 우리가 김서방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사돈이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사돈이 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잘하는 법이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까지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진아만 좋다면 다 오케이예요. 사돈을 속였어도 말이죠. 그건 대단하시네요. 그 하객들 전부 입단속 시켰던 거 생각하면 소름 끼치기까지 해요. 모두 다 작정하고 한통 속이 돼서 노 씨를 속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노 씨와 남편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권리로 이렇게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식 인생은 알아서 살게 둬야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애들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낳았다고 자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돈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정리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다 큰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 없겠죠. 그런데 내 재산은 제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좋아서 잘 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와서 헤어져라 말하라 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준 이 집은 제 맘대로 다시 가져가야겠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너희 둘 인연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인연은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우리를 속인 너희들 편히 살라고 집까지 주고 싶진 않다. 아니, 사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돈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러는 사돈은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화로 해요, 우리. 그놈의 대화,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소송?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적어도 내 재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저희 못 보고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전처럼 너희를 대할 자신이 없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 둘게. 알아서 살아. 엄마 아빠 그늘 벗어나서 알아서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어차피 너희 인생이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집은 팔아버릴 테니까 알아둬라. 너희가 이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최대한 빨리 팔 거야. 길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미리미리 집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사돈, 정말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끼리 이러지 마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노 씨는 거기까지만 내뱉고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 나왔지만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노 씨의 심정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부모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노 씨는 어떤 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명의가 남편 명의라 아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집은 한 달도 안 돼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났죠. 어머님,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차피 애는 제가 안 키우니까 말씀 안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아빠를 기만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죄송해요. 뒤늦게 찾아와서 잘못을 비는 아들과 며느리. 돈으로 휘둘러야 휘둘러지는 자식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노 씨의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린 뒤였는데 말이죠. 애를 누가 키우든 신경 안 쓴다. 물었을 때 대답해주지 그랬니? 진작에 얘기하자고 했을 때 말해주지 그랬어. 이제 마음 비웠으니까 이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다. 엄마, 이런다고 엄마 마음도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희가 헤어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평생 괴롭게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 노 씨가 뒤를 돌자 남편이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남편도 화를 억누르고 최대한 신사답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노 씨보다도 분노했던 것이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최소한 노 씨가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하긴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더는 부모를 저버린 아들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 씨를 남편과 딸이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죠.